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저희 과외 받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네, 저도 밖에서 받고 예, 있습니다. 대장동 과외 숫자 외우느라고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UAE는 왜 안 가셨습니까? UAE요. 네. UAE가 열흘짜리 출장이에요. 모두 7일. 네, 그래서 보니까 스튜디오를 비워야 돼서. 예, 너무 오래 비운다. 예, 그럼 사장을 자를 것 같아. 편의점 알바를 좀 편의점 쓰면 되는데. 알바를 쓰면 되는데. 알바를. 김한 선배 알바. 야, 이 노리는 사람들이 많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출장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부탁하고 뜨겠습니다. 예, 자, 그러려면 광고해야 돼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과 상담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 소외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굉장히 다양하죠. 잘 생각해 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재단 민간 공익 재단이거든요. 이 재단에 참여하면 정말 다양한 활동에 공익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과 응원,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광고입니다. 이정주 장착 들어가나요? 우리 김한. 네. 네. 자, 화면 잡아주시고요. 네. 편의점에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 여기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자들의 뿌림 광고입니다. 네, 자극받은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가벼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 바로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바로바로 글루타셀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이 많아서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광이 와서 확 그래. 김한 선수. 아니 달라졌네. 예, 좀 좋아졌어요. 이정주 기자도 달라졌네. 좋아져요. 이게 그리고 뿌리니까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지네.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까지 정확하게 바코드 표기되어 있는 어떤 물류 관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야, 김한은 전문 방송인이었다. 글루타셀.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재판에 최상목, 추경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눈이 눈이 안경을 안 나빠서 써서.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였다. 그다음에 계엄 지시서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미리 그어왔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아니, 말 되는 얘기죠. 말 돼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밑줄 쳐서 줘요. 밑줄 쳐서 주죠. 왜냐하면 지시사항이 중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밑줄 쳐서 주는 거고. 이거 꼭 지켜야 돼. 네. 넘버도 그리고, 딱 정해가지고. 이 정도 나이대의 관료들이랑 회의를 하면 15포인트 이상으로 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네. 안경을 안 썼어도 네, 그 다 문서를 보이는 못 볼 수는 없다. 네. 다 보이는 네. 정도의 수준이다. 네. 예.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예. 무능불능 부정하더라도 예. 공무원들이 그 정도 일은 한다. 예. 예. 아니 근데 추경호 뭐 증인 선서도 안 해버렸다면서요. 그죠. 우리 추경호 전문가, 예. 예, 이정주 전문가. 네. 예.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이미 그 안에서 뭐 증인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구속영장 시기의 문제지 예.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네, 가게 돼 있어요.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말 안 한 것 중에 한동훈 전 대표랑 통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래로 내려와라.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야. 그래서 자기 그 책을 보라 그래요. 네. 제가 그 책이 없다며. 제가 다른 사람 그 진짜 예. 종이 낭비 안 하려고 제가 3회독 했거든요. 아. 사보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예. 제가 그 책을 3회독을 했는데 박범계 안 장관도 나와요. 안 책을 나와. 보면서 삼회도 나와. 누가 했으면 감명 받은 건데. 아, 제가 오죽했으면 3회독까지 하면서 네. 야 이거 라면 받침에 쓸 놈도 없구나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 네. 예. 없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앞만 그리고 봐도 두 가지가 안 나온다. 나오는데 예. 첫 번째는 주경호 원내대표한테 뭐 내려와라 자기 통화했던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른바 한덕훈이라고 네. 12월 8일 날 느닷없이 그렇죠. 예.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서가지고 네. 지금 헌법에도 없는 아무도 권능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공동정부? 그게 쿠데타예요. 네,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네. 국헌문란이죠.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훈, 한덕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기가 오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는지를 책에 안 나오니까 검찰에 나오라 소리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법정에서조차도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이 안 나면 모두 안 나야 되는데 3번 접힌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건 또 기억이 나냐? 최상목은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이미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죠. 언제 성공했냐? 박영수 특검 때 한 번 성공했죠. 박영수 특검 때 불려갔죠.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까? 2016년? 네. 예. 안종범 수첩에 대한 질문을 받죠. 당신이 기업들한테 돈 수발해 온 사람 아니야? 너희가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러네.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최상목이 누구랑 질답을 한 겁니까? 윤석열이랑 질답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캐치한 겁니까? 머리를 굴려보니 이게 안종범 잡는 거구나.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8시간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윤석열이 후배 검사들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최상목. 아니 최상목이 똘똘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야인으로 지내다가 윤석열 때 컴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먼저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예. 인수위 경제 1분과 맞아요.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뭡니까? 양평고속도로를 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재판 수사를 받아보니 뭡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직.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한덕수만 얘기만 하면 돼요. 한덕수네. 한덕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덕수만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특검 시간이랑 이거를 공소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시간이 나까지 올려나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관련된 건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예. 이게 그렇죠.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 수사팀이 특검팀에서. 특검팀이 예. 그러고 하고 자기와 관련된 건 그건 다 기억 안 난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답답하니까 좀 일관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이 나면 근데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이 나고 어떻게 안 나냐. 그치.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예. 난 어차피 특검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 전략으로 가는 한번 건데.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한동훈과 추경호 한동훈과 관련된 것은 특검팀이 수사를 안 한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안 한다라기보다 하겠죠. 하는데 예. 지금 단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한덕수, 박성재 등의 영장이 꺾인 효과인데 네. 영장이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소를 하고 재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매조지질 사안들을 매조지를 짓는 게 더 벌리지 않고 이런 시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영장이 꺾이면서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조건이 된 거고 네. 그 기이한 말하자면 영장 기각의 조건에서 최상목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 탈출구를 최상목은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최상목 총리가 원래 기재부에서도 머리가 좋기로 그러니까 그 잔머리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내부의 평 들어보면 네. 무슨 예전에 해운 구조조정 할 때도 뭐 최상목이 나서서 뭐 직접 하는데 제가 그때 브리핑 직접 갔었거든요. 그 눈빛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기자들에게 그 오만한 눈빛, 눈빛이 보여요. 뭐 말해주면 아냐?
이런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도관은행은 뭐 그러니까 네. 뭐 말을 좀 아냐고 네가 약간 이런 말투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고초를 겪고 저기 동남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러더니 이제 눈빛이 좀 착해지셨더라고요. 눈빛 그 다음에 올 때는. 착해졌어? 네. 근데 좀 이번에 겸손해졌어요. 예.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 겪으면서 최상목 그 전 부총리가 사실 이거를 잘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언제 제일 삽질했냐면 헌재 재판관 쪽에서 임명할 때. 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예, 차라리 저는 딱 그래 봐요. 임명하지 시원하게. 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예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논리는 맞거든요. 근데 여야 추천 한 명씩 임명하고 한 명 남겨뒀잖아요, 당시에. 자기가 뭔데 그 쪼개기로 그걸 합니까?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창용 하는 총재인가 뭐 누구랑 그 경제 관료들 선배들하고 의논해서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줬다. 다 그 정도 이런 수익과 설 관료적 마인드. 그런 설이 있었어요. 예. 예. 설입니다. 설 고소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 어쨌든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이제 추경호인데 추경호 구속영장은 나올까요? 어떻게 기각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특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계엄에 대한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사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 시점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추경호 인지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너 계엄 날 뭐했니? 이거 네, 네. 반대했어? 그럼 예. 반대했어. 네가 반대하는 행동을 너의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뭘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추경호는 누가 봐도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엄이 입구가 시작이 윤석열의 선언이라면 출구는 국회 해제 의결인데 이 출구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적극적으로 뭔가를 부역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인지했고 행동했네 12월 3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네. 그 이후에는 권한을 뭐를 행사했어? 그러니까 의원들 막 이리저리 막 못 오게 왔다 한 갔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포괄되는 사람은 영장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어떻게 방어를 해왔냐? 지금까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나 한덕수는 나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네. 나 12월 2일까지 바보였네. 나 완전 야. 그냥 바지였네. 나 오래서 갔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날 계엄에 그거 반대할 틈도 없었어요. 나 대통령이 와갖고 막 완력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그냥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태도를 보이면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줬어요. 지금까지. 네, 위법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근데 추경호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당일날도 추경호가 뭡니까? 통화 맛집이에요. 네, 통화 맛집. 맞아. 다 윤석열이랑 계속 통화하고 통화해. 한덕수랑 7분. 예. 그 그거- 엄중한 시국에 나 그날 부장하고도 7분 통화를 못 해봤는데. 근데 여자친구입니까? 그 와중에 7분. 그리고 네. 그 전에 끊자마자 누구랑 통화합니까? 앞뒤로 홍철호 정무수석, 예.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맞아요. 통화하잖아요. 그날 네. 6명인가랑 주요한 인물 통화를 예, 해요. 추경호가. 그렇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회로 전체에서 이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놓고 보면 사실 빠져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뭐 영장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막 우리가 막 기각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있죠.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5대5라고 봐요. 5대5 다.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박성재도 우리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예. 아니, 야, 7대 7이었으니까 7대 7로 하죠. 7대 7. 7대 7. 5대5나 7대 7. 네. 도끼 객긴이다. 네. 예.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법원의 지금 시각 자체가 좀 장담할 수 없는 특히 박성재는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거 두 번이나 꺾은 다음에 사실 특검이 박성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영장 기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위법성을 인식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법무장관이 인식을 못하면 누가 인식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네,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김한선이 말한 대로 윤석열의 오른팔로서 계엄 안에 있는 그 정보의 최첨단 그 핵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정 시설도 점검하고 출입국 관리소도 점검하고 본인이 사후에 문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야 그냥 윤석열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무슨 일거에 종북자파 척결한 거 이건 안 되겠는데 논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후에 나중에 이거를 다시 외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어 지금 두 번이나.
그러니까 저는 영장 기각되는 상황들이 사법부가 권한내 저항을 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권한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장의 인용과 기각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비평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어떻게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한덕수, 특히 박성재 2번 하는 건 사법개혁, 뭐 판사가 그렇다고 저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권한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너희가 얼마나 곤란해질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볼까? 이거를 두 단어, 세 단어, 그러니까 세 음절로 말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영장 기각, 특히 뭐 한덕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성재 영장 기각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면 네. 어렵고 만약에 근데 그 정무적 판단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박성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심우정, 그렇습니다. 김주현 예.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유한규. 그 법적 카르텔이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이게 박성재가 무너지면 여기로 가면 예. 이게 괜찮은 건가? 이 판단이 정무적인 거고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추경호도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추경호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추경호와 논의를 했던 핵심적인 코어 그룹 그렇죠. 그다음에 관저 앞에 몰려가서 윤석열의 했던. 체포 저지를 했던 동행했던 이 그룹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당장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내란 정당이네. 심판해야겠네. 그렇지. 해산해야겠네. 네. 이 논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사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네. 이거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법성보다는 이런 판단들이 많이 개입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거기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통일교가 대거 입당을 해가지고 권성동 로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감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경호 온 거거든요. 만약에 추경호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란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을 추경호가 지키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반드시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근데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함부로 정무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네. 그게 권한내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법리에 따라서. 중앙지법의 소수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그 정무적 판단을 결국에는 선택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하는 건데 인용과 기각 시에 파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이건 이런 거예요. 대장동 판결 같은 것만 해도 수만 쪽의 문서를 검토해야 되고 진술을 청취해야 되고 이런데 영장 전담, 그러니까 구속 영장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세 가지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장사미사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판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를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찰이 짬짬이 하면 무소 부리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매우 심각하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뭔가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이르게 되는데 항명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 사실 네. 이게 이번에 검찰청이 이제 없애기로 하고 사실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수청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정도 강도예요. 예. 우리 과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들. 예.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사실 대한민국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들이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게 타이밍은 이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지금 해외 순방 중이고 나름 성과가 지금 예. 나오는 시기라서 예. 그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 정무적 판단이 좀 타이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검찰에 대한 이 징계법 네. 내지는 현재 있었던 이 사태에 대한 이거를 기록에 남기고 또 나중에 끝까지 쫓아가서 따져볼 건 꼭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바로 징계예요. 그럼요. 다 햄이죠. 예. 예, 어디 기관장들이 뭐 18명 이게 연판장을 돌립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내지는 지금 1차 수사팀에 대한 뭐 전체를 다루지도 않잖아요. 대장동 뭐 좀 복잡하지만 예. 1차, 2차가 있고 예. 그러면 1차 했던 거는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이 거치면 사실 정치 판결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정치 수사가 조금 변질된 게 있어요. 예.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18명 중에. 네. 성명서 안 올린 사람은 안 올렸지. 그거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검사들을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 뭐 어쨌든 인사 조치하는 거죠. 인사 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 두 사람 사의 표명을 했어요. 검찰 내부 좀 얘기 좀 들어보셨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줄 사표 이어지는 겁니까? 옛날 같진 검사장들?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네. 뭐 사표 낼 수 있죠. 왜 우리 언론은 줄 사표 막 이렇게 2명 사표 냈는데요. 2,000명 중에 2명 사표 낸 건데. 그게 줄 사표예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줄 너무 사표라고 짧은 보고 줄이죠. 있어요. 너무 짧은 줄. 줄이라면 어제만 해도 한 8명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만 한 8명 나왔어. 점과 점이 이어지면 줄이니까 한 점, 2점 낸 거죠. 네. 한 점, 두 점. 네. 네. 근데 저는 사표 다 받아주면 된다고 봅니다. 싹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표 18명 다 내면 18명 다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검찰 조직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끌어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사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역대 검단들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끌어줄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 네. 이런 게 확실해야 돼요. 비빌 언덕이. 빅브라더가 뒤에 있어야지. 네. 빅브라더 왕초가 있어야 네. 된다. 있어야 돼요. 왕초가. 그러니까 지난 정권으로 네. 얘기하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면 윤석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최재경 검찰총장 날릴 때 같은 검난으로 놓고 보면 특수부 전체가 언덕인 거죠. 네.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일단 아니다. 두 번째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지지라는 건 5대5여도 됩니다. 7대7이어도 되고. 근데 네. 최소한 검사들의 행위도 합리성이 있네. 저것도 뭐 예를 들면 속내는 모르지만 네. 겉으로 볼 때는 명분이 있어 라는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모두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없고 네. 애써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매체들이 네. 이 검난이다. 검사들의 집단 혁명이 시작됐다. 네. 줄사표다. 검찰이 또 흔들고 있다. 그럼 흔들면 어떻게 돼?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다 흔들렸었는데 이렇게 가는데 난 그런 언론이 문제 아닌가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와 상황이 지금 네. 아니고 사표 내면 사표 받아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주 기자님?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표도 별로 힘이 없는 사표예요. 원래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사표를 던진다는 거는 내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표는 그냥 힘없는 약간 그런 힘이 빠진 사표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김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여론에서 그 지지를 못 받는, 그러니까 여론전을 우리 취재 편의자처럼 요새 이제 다양해졌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정보 독점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세 가지. 뭐 남욱 변호사 지금 수사할 때 정인공 부장판사가 배를 가르겠다 이런 표현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배를 가르겠다. 그게 뭐 조폭들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수술 얘기한 네, 거야. 수사할 때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렇게 살짝 꺼내면 안 되겠냐. 근데 배 가르겠다고 안 했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 사진 보여줬다. 네. 그것도 걱정되니까 포렌식 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한테 마치 혜택을 주듯이 보여. 예. 누가 새벽 2시에 혜택 주듯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니까. 당신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 이거는 피의자의 마음을 흔들겠다. 그 말이죠. 겁박입니다. 겁박. 겁박이죠. 예. 그러니까 보면 행위는 부인하지 않아요. 행위에서 보여줬다. 네. 근데 생각에서 보여줬고 당신 여기 있을 거야 이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배를 가르겠다도 그런 표현이 아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담백하게 그 표현을 가라앉히고 나온 팩트만 보자고요. 네. 아이들 사진 보여준 거 새벽에 보여준 거 맞고. 그렇지. 그리고 배 가르겠다고 표현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팩트는 딱딱 떨어지는데 나머지 해석에서만 지금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그럼 나오겠죠. 저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걸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욱만이 진실이야 이렇게 지지하진 않거든요. 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온 팩트를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건조하게 봤을 때 지금 두 가지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3월 8일 날 구속 취소 당했을 때 검찰 중에 누가 그렇게 이프로스에 글 올렸나요? 그러니까. 그때 검사장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 단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프로스에 뭐 몇 명 정도 아니 근데 저 그 여론의 내용도 아니 그럼 앞으로 우리 날이 아니라 그동안 날로 계산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이 실무 협의였어요. 그쵸. 실무적으로 현장의 이 혼란을 그쵸. 간부들이 좀 정리를 해줘라 다음 날 이런 그래서 거지. 다시 날로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명태균도 구속 네. 취소 신청하고 김영선도 신청하고
예? 그 김용현도 신청했을 네. 때 싹 다 니네들 안 돼. 윤석열 원포인트로 윤석열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판정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코미디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일어서야 할 때는 안 일어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황재수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가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놓고 와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핸드폰 내는 거 똑같아요. 애들 네. 핸드폰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시려면 요새 그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휴대폰 앞에다가 제출하고 수업하세요. 자기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격이에요, 사실은. 너무 찰집니다. 이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예요? 그게 학교냐 진짜. 네. 예. 대한민국 학교가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 그러니까 검찰이 따라하구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어제 취재하면서 정성호 장관은 좀 그냥 가면 좋겠다라는 오늘 생각을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안정되게 네. 좀 네. 가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호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성 네. 장관은 법무행정 전체를 어쨌든 관장하는 자리니까 네. 뭐 여기서 내가 이 지검장들과 싸울 건 아니죠. 그리고 인사권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여줄 게 있으면 인사권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속의 행위들을 하면 돼요. 그 권한 속의 행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판단인 거죠. 난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일단 정성호 장관은 오늘 좀 약간 더 낮은 온도의 발언을 했고 뭐 민주당은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강합니다. 네,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뭐 끓는 전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 거고 뭐 예. 하는 이런 상황 안에 놓여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뭐 전국과 시국에서 중요한 일이겠으나 지금 검사들이 그렇지 않고 이 18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을 믿고 이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가능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 특수부 라인에 형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닌 상황인 거고 다만 이런 거죠. 그 기간 폐지할 때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한 그 줄줄이 얘기했던 사건들 때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가 발생한 거냐면 야 우리 권한을 다 뺀 다음에 우리 공소만 하라며 우리 기소한 다음에 공소유지만 하는 건데 공소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 기소를 안 해버리니까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앞으로 이거는 기간 폐지의 논리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요 정도는 요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요때 우리가 일어나자. 그 예. 타이밍을 재고 들어왔는데 그거 외에 지금 이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나서요. 그래서 뭐 대통령 돌아오면 지검장들과의 대화라도 한번 할까요? 뭐 그러면 2003년처럼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 단일대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 원포인트.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앞으로 공소유지만 하라고 하고 기소랑 수사랑 분리해서 하는데 만약에 수사한 애들이 항소를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맞지? 내 말이 맞지? 네. 내가 허점을 찾아낸 것 같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야 일어나자. 이렇게 된 건데 진압 당합니다. 이거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100% 진압 당한다. 네,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권력의 어떤 그 권력을 먼저 읽어내는 이 촉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줄사표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도 네. 지금 이번에 줄사표 내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하고 이 나서 사람들은 주동자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저렇게 이름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분명히 중수청까지 이제 간 다음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정관예우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네, 정관예우를 어떻게 이제 폐지할 것인가. 네. 네, 그러니까 검찰 퇴임 이후에 다른 직업들 전관 로비로 해주세요. 네, 네. 정관 로비 다른 네. 직업들 다 그 고위공직자 가기 전에 네. 퇴임하고 취업 심사 받고 3년간 제한 받습니다. 검찰하고 변호사들 판사만 그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왜? 네. 그게 자기들 대목이거든. 네. 나가서 현직에서 파워 살아있을 때 딱 3년간 끌어당긴 돈. 그렇죠. 그게 자기 전체 수입의 한 90% 돼요. 맞아요. 네. 네. 현역이 끈 있을 때. 예. 근데 이 정관예우도 사실은 손을 봐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검찰이 사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회전문 인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결정적으로 밥줄 끊는 게 그 부분이라서 저는 변호사법 관련해서 바꾼다. 검사징계법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정관 로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법을 해야 된다. 못하게. 그래야지 확실하게 사법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저는 판검사다 그만두면 다 떼돈 벌잖아요. 그 문제 하나 있고 예. 지금 검사들이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맞춰 들어왔는데 전술이 너무 낡은 전술로 낡은 전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검사 입장에서 제가 빙의해서 검사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 논쟁을 어떻게 끌고 갔어야 되냐면 보안 수사권으로 끌고 갔어요. 오케이 검사들이 증거 조작한 거 같네. 그것도 다시 수사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항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항소해 갖고 다퉈야죠. 이게 몇 천억대 사건인데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건, 검사들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사건, 이거를 수사해야지. 네, 보안 수사를 해야죠. 이렇게 끌고 가서 만약에 그런 논리적인 글들을 이 프로스에 올리기 시작했으면 예. 훨씬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케이. 지금 들어가자. 집단 행동이다. 야,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예. 이렇게 가면 이게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예. 애초에 이거에 동참한 검사들은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검찰제도 개혁에서의 우리의 성과를 좀 요구하는 네. 지렛대로 레버리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 프레임이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조중동도 조마조마 야 검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검사가 또 이기는 거 아니냐? 검사가 매번 이겼던 거 아니냐? 예.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이겨요. 못 그러니까 이겨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검찰 내부 취재해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김한 기자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인데 2022년도에 싸울 때는 그때 검사는 검사들이 이 4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확보한 후에 그쵸.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제압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일부도 이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보목 수석 그쵸. 처음에 포함해가지고 이거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실무적으로 그 경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또는 요구권을 줘야 돼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럼요. 안 되겠네. 박살 낸 거예요. 예,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 자승자박이 된 겁니다. 검찰이 쓸데없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네. 예, 성급했어. 예, 좀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야 그리고 되는데. 이제 그 무협지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네. 그 뼈를 취하려면 내 살도 좀 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이 이거 수사해서 증거 조작이 있네.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게요. 저희가 옛날부터 사실 녹취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잘 안 들리면 그냥 위도르신이라고 써요. 뭐 재창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윤석열도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판사들은 녹음을 듣지 않아요. 녹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증된 기록을 보죠. 공증된 그렇죠. 녹취를 가져오면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전제 속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난 게 뭡니까? 네. 그 전 단계에서 조작을 해버리면 네.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네. 거잖아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 녹취록에 없는 단어를 넣는 거잖아요. 네. 조서에. 네. 예. 아리까리하게 들리는 거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네. 유리한 방향으로. 맞아. 근데 그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검찰들이 오케이 이런 걸 수사해야겠네 이거는 수사해야죠. 이렇게 네. 나왔으면 판이 달랐을 텐데 지금 그렇게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잔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 통한다. 예전처럼 그렇게 그 조중동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봐야 그 차찬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사설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세게 비판을 했던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피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의 수준하며 보수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봐야 지금 이 사람들 이 엄동설안에 제일 추운 날 길바닥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뭔가 으쌰으쌰 해보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는 내년에 출마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보궐선거 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몇 개 되잖아요. 예. 뭐 강훈식 비서장도 나가고 강유정 대변인 그 비례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들 또 지선에 나갈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현역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면 몇 석 되니까. 근데 이제 본인한테 딱 떨어지게 유리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당에서는 이제 뭐 한동훈 좀 밀어내는 쪽에서는 개항 나가라 개항 너 좋아하는 원희룡처럼 그 이재명 세게 대통령, 붙어라. 뭐 늘 맨날 쓰는 말이잖아. 방역 있고 어쩌고 방역 있게 개항 나가라 개항은. 근데 이럴 때는 방역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재다가 본인이 이제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들어오려고 좀 노렸는데 요새는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조급해져서 서울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느낌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쪽이.
친한계 쪽이 예, 좀 띄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논쟁의 그 흐름 잘 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는 무슨 민생 탐방한다고 치킨 배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 배송 것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향소복이 갑자기 나오니까 네. 요새 이제 이걸로 막 밀고 있는데 치킨 배달의 배달이나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 서울 예. 서울 중심의 주요 이슈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빌드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당내에서 이제 한동계를 꿰뚫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 너는 다 보인다. 그러지 마. 네. 걱정하지 마요. 곧 단계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만덕산에 들어가요? 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근데 네. 저는 어. 점점 쉽지 않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 뭡니까? 장애투쟁이에요. 장애투쟁 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영장 떨어지고 뭐하고 내란수사 들어. 야 이거 체제 전쟁이야. 그거밖에 방어 논리가 없어요. 네. 뭐라고 맞설 겁니까? 그거를 내란에 대해서 우리는 손절할 겁니까 이제 와서? 지금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그렇다고 정광훈까지 손잡아야 됩니까?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네. 전략이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고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저도 네, 그래서 장애로 나가서 엄동설원에 국회 별로 일정도 없으니까 2월 3월까지 투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붙여갖고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믿어서 찍지 말고 저쪽이 싫으면 우리를 그래도 표를 달라 아. 이런 구도로 몰아간다. 네, 그게 네. 제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TK랑 PK랑 일부 지역에서는 승산이 있다. 우리 원래 땅에서는. 근데 그 전략으로는 사실상 서울 수도권 방어가 어렵죠. 그러면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장동혁이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우리가 이쪽 우리 텃밭에서는 체제 전쟁으로 선거를 몰고 가고 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해서 약간 투트랙으로 가보느냐 선거를 네. 그게 아니라 서울도 그러면 체제를 가자 체제 전쟁으로 가자 이렇게 몰고 갈 거냐 요 선택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한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급변침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제 유튜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고용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근데 한동훈의 공간은 한동훈이 스스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어떤 선거 전략을 택하느냐에 그냥 종속된 변수다. 한동훈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까지 그건을 서슴지 않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내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장 대표가 한마디로 하면 TK의 원래 언더 찐윤들 있잖아요. 이 당은 사실 TK 의원들 중진 의원들 거거든요. 네. 이게 저기서 이제 건방대 이거 탁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동료가 한번 잘해봐라. 네, 팔짱 끼고. 네. 어차피 너는 이번에 뭐 지선 끝나는데 너는 이번에 네가 설거지해야지. 어. 네, 지선 패배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판에 패배하는 판이니까 그 TK 중진들은 안 끼어드는 거예요, 사실. 미리부터 빌드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들 이런 선거 한두 번 해본 사람 아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번 선거는 졌다. 네, 그러면 잘해야 부산시장까지. 네. 그 굉장히 선방했을 때. 서울시장 어렵다고 봐요. 국민의힘 서울시장도 내부에서? 지금 TK 중진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다들 뭐 오세훈이 뭐 요새 부동산이 들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의 주가의 파동으로 봐요. 아. 예, 지금이야 잠깐 올랐지만 네. 국민의힘이 네. 결국 선거 때 가면 네. 냉정하게 시장이 바닥으로 칠 거다. 음. 왜냐하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아까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결국은 그게 영장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 끝단에는 위원정당 심판에 간다니까요. 그렇죠. 네, 위원정당 심판에 이제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심판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다만 내년 2월이 되면 그 카드를 쥐고 이제 법무부가 대응을 해야 그쵸. 되잖아요. 장관이 이건 청구를 해야 되는가 말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합니까? 음. 계속 송원석한테 물어볼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예. 네, 그러면서 협상을 해가는 척하면서 이슈가 돼요.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예.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럼 6월이 만약에 지선이면 120일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예. 공공기관장은. 예. 누가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앞으로 없어질지도 정당에. 모르는 정당에 예. 어느 그렇게 강심장이 거기 입당을 해요. 무소속할까? 어.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TK 쪽의 중진들은 예. 상황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거진 장동혁, 네가 하고 점모니까 점모 네가 해라. 맞긴 하는데 조금 요새 나오는 얘기가 예. 생각보다 너무 못한다. 저 TK 중진들 사이에서 네. 생각보다 너무 못한다. 네, 그래도 한동훈이 사무총장 몇 개라도 시켰고 네. 좀 점오지만 짬밥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와 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쓰러지면 누구를 세우지? 다음 세울 주자가 없다. 네, 이렇게- 원래는 그 이진숙 그 전 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좀 거론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진숙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네, 그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고 저는 취재가 됐었거든요. 네. 한 6개월 전에 이미. 그래서 했는데 이준숙의 플레이를 보고 얘도 안 되겠다. 얘도 말아먹는 애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TK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네. 그 소위 말해서 마리오레트처럼 네. 좀 움직여줘야 돼.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10개 주면 8개는 시킨 거 하고 2개는 네 거 먹어야지. 근데 이진수 장동희 한 5를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안 되죠. 안 된다. 네. 저도 어제 그 취재해봤더니 장동혁 대표가 당에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극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겠냐 그랬더니 전혀 관심이 없대요. 지금은 어차피 떨어질 타이밍이다. 뭘 해도 지지율은 안 오른다. 그래서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큰 걱정을 안 한대요. 당 대표인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가 결속이 되는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보면 네. 108명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7명. 107명. 네. 그 중에 한 10대 명은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10대 명은 안 움직여요. 그 말한 대로 예. 중진 한 20명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빠지면 한 40명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 60명 남는데 이 중에 비례들은 한동훈계가 한 2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 남는 겁니까? 20명 남는 거예요. 네. 20명이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장동혁 대표 힘을 실어주면 예. 지금 국민의힘 전체 구성비에서는 모두가 나를 지지하는군 이렇게 돼요. 근데 나는 누구랑 지금 손을 잡을 겁니까? 예. 나는 체제 전쟁을 나가는 전사고 그래서 이걸 인연 전쟁으로 몰아갈 거고 그래서 난 장애 투쟁을 가야지. 장애 투쟁만 가면 나한테 박수 쳐주고 너무 좋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머지들은 동의가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라도 해야지. 예. 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 외부의 적을 그걸로 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냐, 혹은 전략을 짤 수 있냐. 지금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주구장창 바깥의 적을 향해서만 지저대는 뭐 이런 선거로 갈 수밖에 없고 예.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하겠죠. 이게 제가 더 황당한 것은 그래서 극우로 깊게 판다 우물을 그게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분열될 거라고 믿고 있대요. 싸워서 네, 지금 그 약간 친명 뭐 명청 전쟁 이런 걸로 명청 전쟁이 세게 붙을 거다. 멍청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먼저 붙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지. 이정주 기자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니네가 먼저 깨질 것 같은데. 명나라 정나라 꽤 큰 제국이에요. 보니까 이 섬나라에서 먼저 빠개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분화될 거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황교안 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황교안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데 망하는 길을 그거보다 약간 더 이렇게 더 떨어지는. 네, 더 떨어지는 길인데. 다운그레이드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략적으로 매우 오판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매우 진지하다. 네. 근데 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공천 관련된 분쟁이 나기 시작할 거다. 공천을 둘러싸고 그쵸. 지금도 무슨 뭐 부산시당 위원장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 공천은 그래도 말하자면 모니터링을 많이 되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층에서는 굉장히 막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로 이제 붙을 거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청 전쟁이 날 거다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어쨌든 뭐 이런 관계로 붙을 거다. 뭐 그러면 저쪽에 자중질환에 빠지면 우리가 기회가 온다. 뭐 이런 논리가 하나 그러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역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율 낮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괜찮다. 지금 이거를 체제전적으로 몰아가서 야, 저 봐봐. 저렇게 싸우고 있다. 야, 집권 여당이 쟤네가 너무 싫지. 우리 찍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는 전략을 짜고 있다. 아까 그 18명 항소 포기한 그 성명서 검사장 같네요. 야, 지금이야. 가자. 그러니까. 황야의 벼랑 끝에 자기들만 서 있는. 자기들만 서 있고 아무도 없어.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 거의 그런 판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장선민 말대로 한 2가지 그 트랙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당 외적이고 하나는 당 내적인 건데 당 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10월달에 장애투쟁 했었잖아요. 대구하고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대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주변에 기자들 몇 명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 그래서 막 대구에 모이고 막 그러니까. 서울에 마장 모이고 하니까 몇 명 애들이 이제 출입 기자 애들이 네. 또 출입 기자가 거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예. 출입했을 때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 진짜 검찰 이게 출입하면 검사보다 더 검사처럼. 네. 얘기해. 그리고 예. 약간 이제 거기에 좀 말하자면 좋은 타이밍. 근데 약간 말하자면 그 논리에 약간 복속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정보의 한계가 그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안에서 에코 체인버가 너무 세요. 우리끼리만 이 정보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뭐 얘기해요. 중진은 이 기자. 정청래랑 이재명하고 곧 틀어진대. 난리 났어.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만나서 말도 안 한대. 네, 유튜브 썸네일 아무 일도 없어. 왜 난리가 안 나지? 기다려봐. 큰 거 온다. 큰 거.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그 논리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10월 이 마지막 집회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했는데 예. 서울에서 그 모은 것 중에 원래는 이제 시청 거기 광화문에 있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한문에 시작을 해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꼬리가 이미 남대문 가기 전에 잘린 거예요. 제가 현장 갔었거든요. 너무 짧다 꼬리. 예, 그때는 별로 춥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김한섬의 말대로 정강훈하고 기독교가 없으니까 이를 됐구나. 여기를 원인을 다르게 짚은 거야 이제. 야 우리 세이브 코리아 때만 해도 여의도 8차선을 다 막 감당하고 했었는데. 그 인력이 어디 있냐. 예. 그들은 살아있다. 그들이 아직 나오지 않을 뿐이다. 왜냐 아직 장동혁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 나의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예. 그러려면 내가 커넥트를 예. 황교안, 조원진, 뭐 정강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예. 약간 그 진짜 돌팔이 의사들 있죠. 예. 네. 배가 아프니까 안 되겠네. 혈압약을 먹어봐. 이제 전혀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한번 썼는데 이 보수의 멀티탭 전략 아닙니까? 네? 다 자기한테 꽂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불나요. 예. 불난다. 불나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예. 장동혁이라고 하는 지금 정치인의 행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옛날 말로 도란스가 아니에요. 그냥 두꺼비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못 꽂으면. 예. 근데 저는 이런 엄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놀라웠어요.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민주당의 분열을 먼저 걱정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분석해 근데 보면 이게 알고리즘의 폐해예요. 그 알고리즘이 계엄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알고리즘에 빠진 사람이 몇 개월간 그 망상에 젖어 있다가 그러니까. 계엄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려줘야겠다. 내가 가고 와서 물 좀 갖고 와라 하니까 별거 아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니네. 예, 이런 말까지 하는 건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중증이다. 진짜 매우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고 그 당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장동혁 있겠죠. 대표가 저렇게까지 우익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인의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 아예 대통령 직함도 없다. 이게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의 인기는 치솟고 있잖아요. 지지율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악재가 될 거야.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야.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항명을 일으켰어. 지지율이 떨어질 거야. 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계속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계속 깊은 우물 속으로 파고든다. 참 답답하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여기 커넥트한 사람 중에 뭐 정광훈, 네. 뭐 조원진까지 오케이. 황교안을 왜 넣었을까 굳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왜? 그러니까 큰 그림 뭐냐면 지선 지고 나서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사실 하려고. 이 빌드업까지 해놓은 거 아니냐. 야. 그러니까 조원진하고 정광훈까지는 네. 선거 직전까지 써먹는 사람들이고 네. 황교안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사람이에요. 지고 나서도 야. 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부정선거. 이건 내가 진리가 없다. 이건 부정선거다. 예. 고로 장동혁 대표는 못 물러난다. 예. 나는 당대표 2년 꽉 채울 거야. 예. 이렇게 내년에 얘기할 거다 분명히. 근데 장동혁 대표 제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그 취재원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데 지난번에 여야 회당 했었잖아요. 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그 좀 같이 잘 지내자라고 네. 했고 장동혁 대표 환하게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 되자마자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의 참 이게 굉장히 넓구나 스펙트럼이. 이제 그래도 이런 생각을 그거를 하는 처음에 건데. 됐을 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굉장히 학습력도 좋고 유연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도 네. 했었어요. 근데 네. 그 학습력과 유연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왜 패널 인증제 한다면서 친한계 네. 다 걸러내고 맞아요. 그러면서 미디어 대변인들 세웠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 대변인으로 세운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 막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좀 심한 수준이더라고요. 그 김예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하냐.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그런데 민주당 가면 공천은 안 줄 것 같고 왜냐하면 민주당에 널린 게 김혜지과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뭐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다. 어떻게 보세요? 야. 이런 사람이 미디어 대변인이거든요. 이게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을 정치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진짜? 여야가 협약이라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사표를 반려했어요 또. 사표를 냈는데 진짜? 장동 대표가 사표를 반려하고 그냥 언행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하고 끝냈거든요. 그럼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도 돼, 이런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이 정도 발언을 해도 어.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 그냥 네. 외부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니 네. 기사도 쓰고 하니까 그냥 네. 경고할게 그냥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오늘 사표 수리라도 하고 해서 1달러를 줬어야 되는데 이 발언 계속 따라다닐 거고. 근데 이 박민영 대변인이 뭐 성향 뭡니까?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준석 퀴즈에서 계속 무슨 뭐 토론회나 이런 거를 우승하고 뭐하고 해서 그치.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본인도 말하자면 예. 그 쿼터로 맞아요. 예, 그 쿼터로 지금 여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예요? 우리 당에 2030 남성들이 너무 우리 당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당에서는 그 남성들이 소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수성을 인정해서 이 사람을 대변인으로 발탁해 준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관계에서 자기가 지금 그 포지션에 있는 건데 근데 그 포지션에 대한 망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론장에서 사라져야 되는 수준의 혐오들을 무슨 논평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거는 독일 같으면 형법상의 문제가 되는 수준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무리 뭐 2030 네. 10대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소구가 없는 정당이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 정당이네. 내란 정당, 혐오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논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 좀 그러니까 지쳐요 이제. 지쳐요. 이거 국제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극우 정당을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종이나 이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있으면 극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극우 정당이고 이 정도 극우 발언을 만약에 정상적인 정치가 돌아가는 나라에서 했으면 영원히 정치 못할 수준의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치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정부에서 내란 청산 관련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네. TF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불가피한 조치고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거 하니까 무슨 휴대폰 다 까라는 거냐, 뭐 사생활 침해다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제가 이제 총리실 취재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감찰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면담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고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볼 수 있다. 본인들이 먼저 낸다. 나 이렇게 카톡 그렇죠. 증거 있다. 예? 뭐 이런 대화 나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걸 무조건 휴대폰을 요구한다. 뭐 일일이 다 본다. 이거 몰아가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좀 혼란과 위기를 부추기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하여 두 언론인들께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자세를 고쳐왔네. 김학 기자님 먼저 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추진해왔던 어떤 방법론들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 가자 이런 방법론들에서 원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오늘 뭐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도 나와서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뭐 니네 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고 개인의 권리나 자유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충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해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적인 패널들이 나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뭐 핸드폰 감찰법이다. 뭐 80년대도 이러진 않았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감사원이 감사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영장도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요. 왜냐?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전제 조건을 달아줬지만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강도 좀 다른 문제다 이게 기존에도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다만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의가 던져지면서 약간 혼란이 유발된 측면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 정치 공세냐 결국엔 또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돈해서 하면 되고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또 좀 들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접근법이 좀 서툴렀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그 김원 선배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 평론상 일반적으로 맞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취재원들한테 여러 군데 했는데 이 총리실에서 하는 이번에 그 내란에 대한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작업 꼭 필요합니다. 왜냐 이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범주와 시한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시한을 두지 않고 5년 내내 막 하겠다. 우리가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저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소위 말해서 수사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정도 내년 초까지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1월. 예, 그 안에 이제 그래봤자 2달이거든요. 그 지금 회색지대, 그러니까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유병호, 그렇지. 예, 감사원 사무총장 있고 지금 네. 감사위원이죠. 그레이존이에요? 예, 그레이존도 아닌데. 레이전 아닌 것 같은데. 레드존 아니에요? 그렇죠, 레드존이죠. 근데 감사원 내부에서 무슨 말하면 레드존인데 네. 왜 유병호는 안 잡아가냐. 그런 얘기하죠. 네, 근데 특검에서 이제 사실 수사 인력의 한계가 있고 사실 구속 요건이라는 게 법으로 처벌하면 딱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최후의 도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주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나쁜 놈이라 해서 법으로 이 사람 잡아간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진숙 체포할 때도 그렇고 뭐 황교안 체포할 때도 그렇고 나름 반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잡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징계도 있고 뭐 감봉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 경고 처분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레이존에 이제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내란에 지금 주요 뭐 장관이나 장차관은 아니었지만 애매하게 국장급, 애매하게 2급, 3급 공무원 중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각 부처에 있습니다. 네. 특히 그게 어떤 부처에 맞냐면 내란이 있을 당시에 내란을 획책하거나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외교부, 군, 경, 네. 그리고 감사원, 검찰 이런 권력 부서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서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고 네. 저도 제보를 좀 받았는데 그 총리실에서 또 들어보면 제보 같은 게 꽤 돼요. 네. 뭐냐?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유병호 그때 사무총장 당시에 내란 당시에 1월달에 감사원장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네. 조은석 특검이 대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 내에서 두 가지. 첫 번째 윤석열 구속 취소니까 들썩들썩하는 거야. 윤호겐 돌아온다. 그리고 4월 4일날 나중에 탄핵되고 나서도 한덕수 후보 교체했잖아요. 네. 그때도 내부에 조직의 동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네 다 죽었어. 이거 한덕수 돌아오잖아? 너네 다 죽었어.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네. 감사원 쪽에서 특정 어떤 21g 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공문서를 보내고 21g 막 이메일 보내고 그랬거든요. 네. 21g 막 찾아온다고 하니까 증인 나중에 참고인 조사하려고 감사원이 불렀는데 네. 상부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막으니까 21g에서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오지 마시라. 감사원에 전화해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하고 있고. 참. 21g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이메일로. 문서화해줘. 예, 내가 갑이야. 미치겠다 진짜. 나 안 가도 되지. 네. 이메일로 보내줘.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김건희와 짬짬이에서 수많은 지금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네. 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 보태서 감사원 얘기해서 말하는데 독립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가 독립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존재,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안창호 인권위원장 안창호. 이미 2년 이런 사람들 남았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진짜. 거냐. 이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쩌면 입법이 필요했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위한 정부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일부 수사관도 파견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틀을 짜서 네.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TF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선거 앞두고 공무원 이렇게 가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게 그래서 접근이 좀 서툴렀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할 거면 확실히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기관장들 어떻게 할 거냐. 인권위는 지금도 내란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해서 반나절 걸려요. 국회 나와서 그게 내란이냐 아니냐 인정하는데 위헌이냐 아니냐 인정하는데. 지금 그런 데가 많잖아요. 방심위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언론재단 그다음에 코바코 여전히 따따붙다 네. 우리 민영삼 씨가 네. 사장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내란에 부역했거나 이제 그런 조짐이 있었던 그때 임명됐던 인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꽤 많아요. 그래서 네, 감사원에서 되게 많아요. 당시에 그거를 적법 절차에 맞게 처벌한 사람도 있죠. 네. 그 사람들 다 주의경고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다 똑같이 봐주자 아니자 이걸 떠나서 네. 최소한 내란에 저항했고 당시 헌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징계 맞는 거는 네. 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란에 불과한 사람은 승진하고 네, 그렇죠. 싹 유체 이탈로 싹 빼고 네, 네. 낮에는 빨치산, 네. 밤에는 국군 네. 싹 빼가지고 네.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세상이 바뀌었네. 대동 세상 바뀌었구나. 그치. 나는 이재명 빠였어. 이러면서 싹 오는데 안에서는 다 알아요. 네. 근데 당시에 올바른 목소리 냈던 사람들은 지금 주의 경고 먹고 그 인사 기록이 남거든요. 저는 제보 창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제보 창구를 만들어서 그때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알잖아요. 네.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알죠.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를 받아가지고 잘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자님이 김한 기자님 목소리 허스키하니 좋으네요라고 하셨는데요. 김한 아니고 김완입니다. 예, 김완. 예, 완벽할 때 완이다라는 완벽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원해 주신 덕에 저희가 77만 구독자 돌파를 했습니다. 아, 77. 77. 행운의 77. 한일전 77. 7대7 7대7. 네. 77 됐습니다. 8899. 예, 저희가 80만 갈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시원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은 김환 기자와 우리 이정주 기자의 아이, 덕이다. 김환 선배의 덕이죠. 특히 우리 이정주 기자 네. 질문하는 기자 대신에 취재 편집에 와서 네. 단독 많이 쏴주셔가지고 네. 그 덕에 유튜브가, 우리가 네. 77만 넘었어요. 아침에 아침에 나온 괴물이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만큼 잘한다. 천재다 천재. 네. 아침에 유튜브가 나왔죠. 보따리 장사 출발하면 여기서 다 털고 집에 가면 팔 게 없어요. 물어봐요 우리 제작진이 도대체 그러니까. 5일장 갔다 와서 뭘 갖고 왔냐? 또 방금 고등어 3마리에 쌀하고 보리 뭐냐. 어디 가서 취재 편의점 다 털고 왔다. 예, 여기 편의점에다 다. 유튜버계 안현민. 그러니까. 네, 여하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서 좋은 취재로 여러분들께 좋은 보도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